안녕하십니까,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가 우리가 그 전체 그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의 생태계 안에서의 그 역학관계, 즉 경쟁과 협력에 의해서 과연 기업이 창출하는 프리캐시플로우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사업 규모에 해당되는 사업 구조를 설명을 한번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업 전망을 하기 위해서 경제, 산업, 기업의 사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 해드렸고, 이제 그 다음에 사업의 안정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전 시간에 다뤘던 거는 경쟁 관계, 바로 산업 내 경쟁 관계가 어떻게 그 사업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경쟁 관계는 주로 마이클 포터의 그 5C를 가지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새로운 추세, 즉 경쟁 관계로 산업 내의 역학 관계를 보는 게 아니라 협력 관계에 의해서 산업 내 역학 관계를 보는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그 기존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다 그러면 자동차의 그 후방들의 부품 납품 업체들은 다 이렇게 그 역학 관계로 다 엮여 있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서로 이제 생존을 위해서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래서 완성차 업체는 1차 벤더에게 적정 수익성을, 뭐 아주 높진 않지만 적정 수익성을 보장을 하고, 또 1차 벤더는 2차 벤더의 그 적정 수익성을 보장하는 그런 협력 관계는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플랫폼 비즈니스와 기존의 협력 관계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완성차 업체는 단방향이죠. 후방으로서의 그 협력 관계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졌던 반면, 최근의 플랫폼 비즈니스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모든 영역에 걸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그 주 목표라고 보시겠죠. 그래서 플랫폼 사업의 경우는 본인을 중심으로 인바운드에 해당되는 공급자와 아웃바운드에 해당되는 수요자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비즈니스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하면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 우버예요. 배달의 민족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버 같은 경우는 다수의 그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하나를 만들어 두고 거기에 다수의 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량과 운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존재를 하고, 다수의 수요자가 우버의 차량 그 서비스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예약을 해서 서비스를 받고 돈을 지불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다수의 수요자가 존재를 하다 보니까 이 그 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아이들 타임, 즉 쉬는 시간, 노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수익성을 개선하고, 그래서 이제 윈윈 게임을 할 수가 있었죠. 결국 사용자가 지불하는 수수료의 일부분을 납부하는 운전자가 그 우버에 제공함으로써 우버가 전체 그 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그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공급자, 수요자, 우버 어느 누구도 손해 보는 시스템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손해를 받느냐? 당연히 옐로우캡이라는 그 택시 업체들이 손해를 받겠죠. 자, 이런 플랫폼 사업에 존재하는 그 근간에는 메칼프의 그 법칙이 존재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 네트워크라는 거의 가치, 이 상호 연결된 거, 서로 연결된 거의 가치는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즉 사용자 수가 한 명 한 명 늘 때마다 그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가치의 증가를 우리가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데요. 네트워크 효과는 이렇게 긍정적인 네트워크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부정적인 네트워크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 수가 사용자를 위해 창출되는 가치에 끼치는 영향,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좀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면,
어, 참여자가 증가하면 긍정적인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시키는 경우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다음 카페나 네이버 카페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혜택이 증가를 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공동구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가 인하를 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참여자의 가치를 증가시킨다. 라는 면에서의 그 다음 카페나 네이버 카페 같은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반면 우버 같은 경우는 그 고객이 증가하면 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전자들의 이익도 증가하고 운전자들이 증가하면 고객이 그 택시를 빨리 잡을 수, 우버 서비스를 빨리빨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이 증가한다는 면에서 반대편 참여자의 증가가 그 참여자의 이익 증가로 나타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도 전형적으로 이런 그 반대편 참여자의 증가가 이익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는 거죠. 반면 부정적인 네트워크 효과가 강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여자가 증가되면 오히려 일정 수준 유지될 때까지는 네트워크 효과가 올라가는데 긍정적 네트워크 효과가 작용하는데 너무 많아지면 그 부정적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폐쇄형 그 멤버십 조직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과거 옛날 뭐 중세 그 영국의 그 유지들의 모임, 사교 모임 이런 데들은 너무 멤버들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좀 격이 안 맞는 그 멤버들이 들어오는 거죠. 회원들이 들어와서 그 부정적 효과가 증가하기 때문에 뭐 전원 동의에 의해서 멤버를 그 회원 입회를 가능하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그 폐쇄적인 속성을 띄었었다라는 면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 네트워크 효과의 부정적인 부분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대신 이제 반대편 참여자의 그 손실이 증가하는 네트워크 효과는 뭐 사례로서는 이런 그 고객이 증가하면 생산자가 손실을 보고 생산자가 증가하면 고객이 손실을 보는 경우라고 개념상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사례는 별로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서 이제 말하자면 주로 긍정적 네트워크 효과가 강할 때는 말하자면 참여자 수가 늘수록 편리성들이 각자가 다 늘어나지 않습니까? 참여자의 편익도 늘어나고 반대편 참여자의 편익도 늘어나기 때문에 하나가 자리를 잡고 커지기 시작하면 꾸준히 커지는 거죠. 네이버의 지식인 서비스 같은 경우가 한번 처음에는 미미했지만 점차 그 지식에 쌓이는 종류가 늘어날수록 대체 불가능하도록 바뀌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네이버 이외에 그 다른 검색 엔진을 쓴다는 검색 포털을 쓴다는 게 한계가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승자 독식의 효과를 갖게 된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긍정적 네트워크 효과가 크면 클수록 그게 동일면 참여자 증가에 따라서 혜택을 보는 동일면 긍정적 네트워크 효과는 교차면 즉 반대편 참여자가 증가하면 이익을 보는 교차면 긍정적 네트워크 효과이든 긍정적 네트워크 효과가 커지면 경쟁이 치열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데이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의 경우는 남자가 열이면 여자가 한둘이 안 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남자에게는 회비를 받고 여자에게는 참여를 독려하게 하기 위해서 그 혜택을 제공하거나 이제 그 쿠폰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그 마이너스 매출이 발생하는 거죠. 플랫폼 서비스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승자 독식으로 이끄는 요소 중에 그런 그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그 생각해야 될 요소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승자 독식 시장이 특징 짓는 네 가지 요소. 규모의 공급 경제 효과입니다. 즉 우버 같은 경우가 아이들 타임이 많으면 차량을 세워놓고 공회전 시키는 시간이 많게 되면 비용은 높은데 수익이 적죠. 그래서 생산량이 증가하면 단위 비용이 낮아집니다. 즉 시간당
이익이 높아지는 거죠. 이익이 높아지고 그 아이들 타임이 적기 때문에 낭비되는 뭐 연료가 적어져서 단위 비용이 낮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장의 집중도가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래서 결국 독식의 효과를 띠게 됩니다. 규모의 수요경제도 마찬가지인데요. 규모의 수요경제라는 것이 전형적인 네트워크, 긍정적 네트워크 효과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참여자가 증가하면 창출하는 가치, 이익 모두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참여자가 누리는 혜택들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 서비스 앱 같은 경우는 회원 수가 많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 협찬을 통해서 그 전용 그 고유의 그 여행 서비스를 저부가 그러니까 이익을 조금 취하고 낮은 단가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까? 특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이익들이 증가를 하면서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참여자 수가 많다라는 얘기 자체가 바로 규모의 수요경제 효과를 일으켜서 참여자 자체의 정보 공유에 따른 긍정적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반면 반대 참여자 입장에서는 별도의 다수의 고객에 접촉할 수 있고 광고를 할 수 있는 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반대 참여자의 혜택도 늘어나서 모이게 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자, 반면 한번 이런 그 네트워크에 액세스를 해서 접속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혜택들이 다 모여 있고 하다 보니까 다른 서비스로 전환해 가거나 다른 서비스를 같이 이용하는데 비용이 높아지게 됩니다. 즉, 맨 처음에는 뭐 다음과 네이버를 같이 사용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자기가 주로 네이버를 쓴다. 그러면 다음을 버리고 네이버를 쓰게 되거나 아니면 카톡의 편리성 때문에 뭐 네이버를 버리고 뭐 다음을 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하나로 집중하게 되면서 이런 승자 독식의 구도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플랫폼 이동 시 발생되는 금전적 뿐만 아니라 사용의 편리성에 따른 내지는 익숙함에 따른 아니면 새로운 기능들을 익혀야 되는 거에 따른 비금전적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높아지게 되면 하나의 그 익숙한 것 하나만 쓰게 되는 그런 멀티호밍 비용과 전환 비용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다만 멀티호밍 비용과 전환 비용이 낮다면 후발주자들이 언제든지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승자 독식 시장을 갖추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업계 내 사실상의 표준이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애플이 표준을 장착을 하려고 하니까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폰을 내면서 애플이 출시되기 이전에 표준화해서 하나의 그 멀티호밍 비용을 높이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규모의 공급 경제, 규모의 수요 경제를 위해서 안드로이드 폰의 그 안드로이드 OS를 무료로 제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승자 독식을 노렸구나. 물론 이제 그 효과로 해서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검색 엔진을 기본 채택을 했기 때문에 승자 독식의 효과를 꽤 많이 늘렸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또 이런 승자 독식을 어렵게 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틈새 전문화예요. 즉, 그 포털에 들어가는 건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되게 불편해. 그런데 적어도 전문가라면 그걸 쓸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되면 특정 사용자들은 특정 네트워크를 고수하게 되죠. 그런 전문가용 네트워크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아무리 다른 기능에서 혜택을 제공해도 옮겨가지 않습니다. 승자 독식 효과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다만 이러한 틈새 전문화라는 그런 그 개념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인 흐름을 다 이해를 하셨다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내 가장 큰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기업의 상당수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애플. 구글도 플랫폼 비즈니스이죠.
검색 서비스를 제공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광고 서비스를 유치해서 이런 참여자 증가에 따른 긍정적 네트워크 효과를 노리는 서비스입니다. 아마존의 전자상거래도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죠. 우버, 에어비앤비처럼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것도 큰 기업들. 애플이 왜 네트워크 효과를 노리는 플랫폼 비즈니스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이 물론 그 하드웨어인 아이폰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 근간에는 아이튠이라는 플랫폼 서비스가 존재를 하죠. 아이튠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판매도 해줄 수 있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하고 음악도 지원하고 동영상도 지원하고 거기에서 팔고 살 사람들은 거기서 누리고 보고 하는 효과를 하지 않습니까? 또 애플의 아이폰은 애플에서 만들지 않죠. 폭스콘이라는 하청업체에서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이폰 그 애플의 경우는 그 플랫폼 하나를 만들고 그 제품 생산마저도 외주를 주는 플랫폼 비즈니스로서의 그 강력한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죠. 과거 그 소니와 소니의 베타 방식의 그 비디오가 VHS 방식의 비디오하고 싸우면서 플랫폼화를 하지 못해서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을 해왔던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플랫폼으로서의 하나의 생태계를 완벽하게 갖춘다는 게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현재까지의 이런 시가총액이 높고 가장 탁월한 기업들, 가장 탁월한 성과를 내는 기업들이 왜 플랫폼 비즈니스를 채택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신이 쉽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 플랫폼 비즈니스들의 영향력은 낮고 상대적으로 하드웨어 그 벤더들의 영향력이 높다라는 게 산업으로서의 그 한계점들도 있다. 다만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려면 전 세계 글로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영어권 서비스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좀 중요한 한계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그 탁월한 플랫폼은 카카오톡이죠.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그 스마트폰 플랫폼이 어느 하드웨어에서든 돌아가기 때문에 하드웨어에 사람들이 종속되어 있지 않다라고 그러죠. 사용법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플랫폼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기존의 그 경쟁 관계를 중심으로 한 사업의 안정성을 보다가 이제 협력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생태계를 전체를 관리해 나가는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의 효과, 그런 것들의 이제 그 논리적 근거 등을 좀 찾아봤습니다. 예. 경쟁 관계에 의한 부분과 협력 관계에 의한 부분은 다 같이 잘 살펴봐야 되는데 점차 이런 그 경쟁 관계나 역학 관계보다는 협력 관계의 구축이 그만큼 중요해지는 시대로 점차 바뀌고 있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000년 산업도 리튬 광산에서부터 출발해서 그 장기 계약을 통해서 플랫폼화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또 전기차 업체하고는 그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이익을 나누는 구조로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전지 업체들도 하드웨어 업체이면서도 자꾸 플랫폼 비즈니스화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시사하는 점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